제가 지금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 북한 축구 역사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 편에서는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태리를 꺾어준 북한 축구팀을 영원히 잊지 못해 하면서 그들의 전설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 조형물도 세우고 또 북한 축구 선수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접하고 슬퍼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걱정해준 영국의 미들스버러 시민들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 국가대표팀 축구선수단 선원들은 런던에서 평양으로 돌아간 이후 다 수용소로 끌려갔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북한 축구팀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의 전날 밤새 현지 여성들과 술 파티를 즐기고 맥을 다 빼서 그 다음날 경기에서 졌다. 그래서 평양으로 돌아간 이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서 책임 추궁을 받고 수용소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일 그들이 수용소나 농촌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왜 그 이후 북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은 국제 축구 무대에서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자율 구독료 계좌 이름이 OneKorea 계좌인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율 구독료로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한반도의 2개 국가를 만들려는 세력들과 맞서 OneKorea 운동도 저희들이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벌리는 OneKorea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북한 국가대표팀 즉 천리마 축구단이 잉글랜드에서 8강까지 진출하자 북한도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런던에서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온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했고 북한은 그들을 위해 연회도 베풀고 또 축구팀 선수들은 전국을 돌면서 영국에서 어떻게 이태리를 꺾었는지 순회 강연도 다녔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이태리와 같은 이런 강적을 꺾었다면 아마 선수들이 아파트 한 채씩 그리고 메르세데스 한 대씩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태리까지 꺾었던 천리마 축구단의 모습은 그 이후 경기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그들을 좀 취재하자라고 북한에 제기했고 북한은 그 어느 외국 언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즉 바로 영국에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밤새 술도 마시고 현지 여성들과 술 파티를 벌리면서 결국은 맥을 뺐고 그래서 포르투갈한테 졌다. 그래서 그 사실이 평양에 돌아가서 밝혀져서 그들이 수용소와 농촌으로 다 끌려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나왔으면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바로 그런 보도들이 아니다라고 입장도 밝히고 떠들어야 되겠으나 북한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 세계 여론은 이게 맞네 라고 그 여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북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수용소나 또 농촌으로 끌려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런던에 가서 영국에 가서 8강까지 진출한 그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 축구대표팀이 런던에서 돌아와서 북한에서 한창 영웅 대우를 받던 1966년 후반기부터 1967년 이 사이에 북한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점차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1956년 8월에 김일성이 중국의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한 이후 북한에서는 한동안 김일성 중심의 독재 체계가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국내파 세력인 갑산파가 인테리들과 연예계를 중심으로 세를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의 만주 빨산파는 대부분 군부에 가 있었고 이 국내 갑산파가
과학, 교육, 예술, 체육, 경제 등 일반 사회 전반을 쥐고 있었습니다. 구 고두에는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등이 서 있었는데요. 결국 김일성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1967년 5월 25일 불의의 북한당 제4기 15차 전원회를 소집하고 박글첨 등 갑산파를 일거에 제거합니다. 이것이 북한 역사에서 소문난 1967년 5.25 교시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 단순한 정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유일체계, 즉 독재체제로 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성은 표면적으로는 갑산파 숙청을 내세웠지만 그때 당시 중국에서 불어닥치고 있던 문화혁명의 이 물결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즉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절대화하는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홍위병을 내세워서 중국 인텔리들에 대한 박해를 전개하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마오쩌둥, 즉 모태똥에 대한 개인 숭배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비판하면서도 모태똥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방의 시작이 바로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고, 드디어 김일성은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우상화의 걸림돌이었던 북한 인텔리들을 혁명화한다라는 명목으로 숙청을 시작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진행한 사업이 도서 정리 사업입니다.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는 당국의 허가가 없었던 책은 다 불살랐습니다. 제가 5살 때인데요. 저희 집에 레닌의 이발소와 같은 이전 소련의 아동 도서들까지 다 있었는데 이것도 다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도서 외에 나머지 도서는 다 불사발라 버린 이후에는 음악과 미술 분야로 번져졌는데, 외국 음악은 소련 노래까지도 다 금지시켰고 고전 악보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과거의 석고 조각품은 비네스, 베토벤 가리지 않고 몽둥이로 다 까버렸고 서양화는 아예 일체 다 찢어버렸습니다. 서양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유화글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방으로 나가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예술 부문에서는 민족예술극장이 해산되고 창극이었던 춘향전, 신청전까지 다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아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춘향전이나 신청전 같은 이런 이제 민족 예술을 보러 가곤 했는데 이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김일성이 판소리가 섹소리다 라고 말하니 판소리가 싹쓸이 됐고, 판소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지방으로 다 추방됐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이 정리되니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로 번져졌는데, 외국 기술 도입은 사대주의다, 수정주의다 라고 하면서 선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조차 비판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 과학자, 특히 유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축출되고, 평양에는 그렇게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당성이 강한 천뜨기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방불케 하는 반문화혁명의 결과가 드디어 북한을 점점 무지의 왕국, 그야말로 북한이 선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광풍이 마지막에는 체육 분야였습니다. 북한은 국가 예산으로 체육단들을 운영하는데 이 몇 달 동안 북한에 있는 모든 체육인들이 다 강당에 모여가지고 북한이 왜 세계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고 비판하는 사상 검토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의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아니 이런 대안을 토론한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토론한 회의가 아니고 체육인들 속에 결국은 남한의 친인척이 있거나 북한에서 잘 살던 집 출신들을 색출해서 체육계에서 추방하는 이런 회의로 번져졌습니다. 회의를 주최하던 국좌파들은 북한팀이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을
과거에 지주나 분홍, 자본가 그리고 일제기간 관리들처럼 이런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체육계에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그들이 속으로 달가워하지 않고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공한다. 뭐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천리마 축구단 즉 북한 축구 대표팀 선수들도 걸려들었는데요. 그들이 이걸 따지면서 결국은 포르투갈한테 진 원인까지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갔던 북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잘 살던 집안 출신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 때 또 그 이후에 집안 살림이 좀 넉넉하고 도회지에서 살던 그런 자녀들이 학교에도 갔고 학교를 중심으로 축구, 야구 등이 북한에서도 진행되던 시기라 일반 노동자 농민 계급 자녀들이 체육계에는 적었고 대다수가 살림이 넉넉한 잘 사는 집 결국은 자녀들이었는데 여기에서 북한 축구 대표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북한 축구 대표팀에서 잘 사는 그런 집 출신들을 모두 농촌으로 추방하다 나니까 결국 남한 대표 선수들은 가난한 집 출신들이었는데 그 몇 명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북한의 축구에서 이긴다? 이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북한 축구 대표팀은 서서히 세계 무대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돌아와서 김정일이 체육 분야를 한동안 책임졌는데 그때 축구를 축구에서 한다고 하면서 지방에 내려갔던 북한 축구팀 선수들을 다 평양으로 복권시키고 한 체육단마다 맡겨줘 가지고 국제 무대에 다시 나가보려 했지만 이미 몇 년 동안 농촌에 내려가서 풀만 베고 소똥만 치다가 다시 평양에 올라와서 볼을 차라고 하니까 몸이 다 뻣뻣해져서 그 유연성은 없어지고 경기 성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축구가 잊혀지게 되어 있는데요. 잉글랜드에서 이태림 팀까지 꼽았던 북한 축구 대표팀은 정말 이렇게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들이 이태림 팀을 꺾었던 영국의 자그마한 도시인 미들즈버그에서 북한에게 그들이 생존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계속 북한에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그들이 살아서 다시 미들즈버그에 가볼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의 축구 역사 또 북한의 축구의 그 대가 어떻게 끊어지게 됐는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자율 구독료 계좌 이름이 OneKorea 계좌인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율 구독료로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한반도의 2개 국가를 만들려는 세력들과 맞서 OneKorea 운동도 저희들이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벌리는 OneKorea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축구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